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유례없는 초거대 정당이 됐습니다. 200석이 필요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고 개헌 추진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까지 합쳐 100석을 간신히 넘기며 괴멸 수준으로 참패했습니다. 당장 지도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사전투표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바뀐 곳이 14곳이나 됐습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가 퇴색하고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 체제가 더 굳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오히려 몰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3차 세계대전 같다고 말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 뒤늦은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부인도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의 공범 붓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강훈, 나이는 18살입니다. 강훈은 신상 공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위성정당을 포함해 여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여야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 예상대로 선거가 됐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여당 쪽으로 흘려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쁘다 좋다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그냥 안정된 게 좋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그대로 봄에날 빨갱이. 당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 우리 시장 이런 데 사람들이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지금은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느 정도 압승인지 찾아봤더니 180석은요. 한 정당이 차지한 의원 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1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꿈의 숫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163석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쳐 180석 거대 정당이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합쳐 103석을 얻었습니다. 정의당은 6석을, 민생당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석권하고 수도권 격전에서 대부분 승리한 데 따른 겁니다. 180석은 지금까지 총선에서 한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도 처음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민주당 계열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도 152석 50.8%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대 최다 득표 16년 만에 과반 탈환 기록에 민주당은 감격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언급했고 이근영 전략기획 위원장도 꿈의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꿈이 이뤄진 거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압승 요인으로 통합당의 자책골을 꼽았습니다. 통합당이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국민한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따져보니 개헌만 제외하면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눈치 볼 것도 없이 모든 법안을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직을 차지합니다.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 몫이 현재 8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자는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위해 4+1 공조 등 진통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야당의 방어권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180명이 찬성하면 바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책도 원하는 대로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정의당 등 범여권이 합세하고 통합당 일부가 이탈할 경우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역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를 감독, 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아울러 해야 되지 않나. 유례 없는 막강한 힘을 주게 된 민주당의 행보에 맞춰 21대 국회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괴멸 수준으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하루 종일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어젯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조경태 의원 1명 빼고는 지도부 전원이 떨어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겼습니다. 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던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보수정당이 가장 크게 몰락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불출마 또는 낙선하면서 회의를 소집할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발언만 했을 뿐입니다.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견제할 힘을 남겨줬다며 100석을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구인 종로에서 20%포인트 가까운 표차로 낙선한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늦은 밤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했을 경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한데 김종인 위원장과 정진석, 주호영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벌어져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표차가 불과 이렇게 171표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 승부처도 있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남영희, 통합당 안상수, 무소속 윤상현 후보 3파전이 벌어진 인천 동미추홀을. 정말로 힘든 선거였습니다. 강력한 정부 여당에 맞서서 싸워야 됐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또 후보로 나온 우리 대선배님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됐고 지지자 환호 속에 꽃다발을 목에 걸었지만 윤상현 당선자와 2위 남영희 후보의 표차는 171표에 불과했습니다. 초박빙 승부로 이번 총선 최소 표차입니다. 세 자릿수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당락이 결정된 곳은 또 있습니다. 충남 아산갑 이명수 통합당 후보가 복귀왕 민주당 후보를 564표 차로 이겼고 부산 사하갑 최인호 민주당 후보는 김척수 통합당 후보를 697표 차로 눌렀습니다. 서울 용산에서도 권영세 통합당 후보가 강태웅 민주당 후보를 890표 차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1000표대 승부처도 8곳에 달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선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가 1128표 차로 당선됐고 부산 남을,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창원 진해 등 PK에서도 막판까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쉬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국 득표율을 보면 각각 1,432만 표와 1,192만 표로 15%포인트밖에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대 84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의석수가 승자 독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인데 사표가 된 민심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4분의 1이 사전투표를 했죠. 주요 격전지들은 이 표들이 당락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바뀐 곳도 14곳이나 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반발의 차이로 앞선 정당은 환호했고 그 반대당은 실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승선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와 하지만 사전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선거 당일 영등포을 표심은 박용찬 통합당 후보에게 3천여 표를 더 줬지만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김민석 민주당 후보에게 8,700표를 더 줘 5.9%포인트 차 승리를 안긴 겁니다. 서울 성동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지상욱 통합당 후보가 4,700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10,000표 이상 더 얻어 4.7%포인트 차로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 후 뒤집힌 곳은 14곳에 달합니다. 단 3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당선 지역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로 지난 총선보다 14.5%포인트 높았습니다. 유권자 4분의 1이 먼저 표심을 정했는데 이 사전투표가 당락 결정에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참여자 중 50대가 21.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이 사전투표에 적극 나섰는데 이번에는 민주화운동 세대인 586이 판세를 바꿨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거대 양당으로 의석이 쏠렸다는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죠.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었는데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6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독식했고 군소정당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정당은 모두 35곳. 하지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당은 단 5곳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석씩 차지했습니다. 전체 47석 가운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2곳이 36곳을 싹 쓸어간 겁니다. 선거법 개정 당시 내세운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은 온데간데 없고 꼼수와 승자 독식만 남은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19번 허은하 한국이미지 전략연구소장까지 국회에 입성했고 더불어시민당은 17번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까지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반면 애초 20석을 자신했던 정의당은 6번에 배치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상부장 앞에서 당선권이 끊겼고 국민의당은 3번 권은희 의원까지만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선명성 강한 민주당을 내세우며 한때 10석까지 내다봤던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앞에서 끊기며 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개표 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 막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자신의 욕설 논란을 뒤늦게 자책했습니다. 민생당은 초토화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의원 20명으로 원내 3당인 민생당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러라고 바꾼 선거제도가 아닌데 지역구 한 석을 포함해 전체 6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후보들에게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기대했던 정의당은 6석,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역구 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 윤소아 원내대표 등이 패배하면서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 혼자 당선됐습니다. 심 대표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인해 각오했던 결과라고 담담히 밝혔습니다. 낡은 양당 정치 구도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옆에서 지켜보던 지도부와 당직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심 대표도 끝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의당은 슈퍼 여당 시대에 진보 야당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존재감은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80석 자력으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이 가능해진 민주당이 20대 국회 때처럼 정의당을 원내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제 다음 정치 이벤트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 승리와 민주당 압승,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여론 지지율에 이어 당내 입지도 크게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권과 대권을 모두 거머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 이낙연 위원장을 황아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종로 구민들을 찾아 당선 인사를 합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밝은 표정으로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이 위원장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20%포인트가량의 큰 표 차이로 꺾으면서 대선 주자 입지는 더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더 보람찬 길이 그 어른 앞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전국을 누비며 다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건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 지원을 통해 이른바 이낙연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세론을 이어가는 데 있어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직접 당대표로 나설지 다른 사람을 지원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위원장님 향후 행보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사다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마하세요? 이 위원장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권 주자로 꼽혔던 이들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오히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이 관심인데요.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통합당 출신 4인방은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가 유세 차량에 올라 당선 인사를 건넵니다. 저를 대구에 안착시켜준 대구 시민 여러분들,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 공천에서 모두 배제된 뒤 당을 탈당했던 홍 당선자는 대구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부터 통합당 복당 계획을 밝혔고 당 재건에 앞장서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전했습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천 탈락에 반발해 고향인 경남에 출마한 김태호 당선자도 보수 세력이 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당선은 큰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라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김태호 지역 그걸 또 넘어서 이 나라에 꼭 한번 큰 역할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보수 후보 3명이 나선 강원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은 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복당 신청을 한 권 의원은 조속히 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동미추홀룰에서 무소속 출마한 윤상현 의원도 정권을 견제하려면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며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는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의 성적표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측근들이 어느 정도 당선됐느냐가 관심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 인사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박홍근, 기동민, 남인순 등 현역 의원 5명이 서울에서 재선과 3선에 성공했고 서울시에서 박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진성준 등 박원순맨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12명이 당선된 건데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은 참패했지만 미래통합당 내 유승민계 후보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바른정당 때부터 함께한 유의동, 하태경 의원 등이 나란히 3선에 성공했고 유승민 의원의 영입 1호, 김웅정 검사도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원외 인사였던 유성걸, 강대식, 김희국, 조혜진 후보 등도 영남권에서 의석을 차지하며 유승민계 8명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통합당 당권과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 의원에게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안철수계 인사들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공천을 앞두고 통합당행을 택했던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전 의원 등이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고 안 대표 곁에 남았던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전 의원은 턱걸이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에 있기에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총선 결과가 차기 대권주자 3사람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당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조기 레임덕 걱정을 덜고 국정 운영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출신 후보가 19명이나 당선되면서 여당 내 친문 목소리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우위에 있는 당청 관계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30명 중 19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등 18명이 당선됐고 열린민주당에서는 1명만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동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청와대 출신 의원만 20명에 이르다 보니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와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부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나란히 3선 반열에 오른 친문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도 친문 세력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친문 세력을 고리로 청와대의 당 장악력이 커지면서 각종 개혁 정책 추진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진정한 민심 이렇게 평가하며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남북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여당 압승이란 총선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목소리란 표현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 막말 논란 등을 일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총선 압승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청와대 주도의 강력한 개혁과제 추진이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예정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설치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화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잠시 주춤했던 대북 협력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원래 선거에서 지면 책임질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이 차명진 후보를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이 선거 막판에 악재가 됐다는 건데 선거를 이끌었던 박형준 위원장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그런 어떤 분들의 감정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차 후보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자신에게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을 부관 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 원인을 자신의 막말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어제 자신의 막말을 패배 원인으로 꼽은 박형준 위원장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향해 우리 친구 아니냐, 너희 참 매정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 후보가 형준아, 시민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친한가요? 차 후보와 유시민 이사장은 서울대 동문이고 세 사람이 59년생, 60년생으로 동년배다 보니 격이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 부장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때문에 통합당이 졌다. 이 분석은 맞는 걸까요? 네, 선거를 남겨놓고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막말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7일입니다. 그리고 9일 김종인 위원장이 제명을 지시했지만 윤리위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 와중에 차 후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자 결국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조치했지만 선거 바로 전날 법원이 차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선거를 완주했죠. 지난 일주일은 중도층이 마음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통합당은 그 일주일을 막말 논란 기사로 도배한 겁니다. 차 후보의 막말도 막말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태를 빨리 매듭짓지 못한 지도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의당을 포함하면 이 법여권이 190석 차지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예언이 적중을 한 건데 그런데 유 이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민주당의 압승 소식에도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될 뻔했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유 이사장은 그 말을 안 했으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 이사장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실제 분석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유 이사장 발언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다. 막판에 보수가 집결했다.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본 것이 부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은 전체 의석 18석 중에 6석이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3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유 이사장이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이번 의석이라도 지켰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만약 저 발언 때문에 보수가 집결했는데도 이렇게 완패당했다면 보수 입장에서는 더 비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 이사장은 정치 비평을 중단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해서 이제 보수 진영은 이런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정치 비평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하게 되고 안 하면 더 좋았을 말도 하게 되고요. 네, 오늘은 소식을 하나 더 준비를 했다고요? 예, 총선 다음 날이라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얘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데 이태영호 전 공사 지역구에서 당선된 첫 번째 탈북자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2012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조명철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한 적은 있지만 지역구는 처음인데요. 태 전 공사는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고 선거운동을 했을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떠올라 눈물을 쏟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가 울컥한 이유가 또 있겠죠.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다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남 구민들이 탈북민을 뽑아볼 게 뭐냐. 여기 와서 당선되려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와야 된다. 대한민국의 부천에서 탈북민을 선택해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한테는 진짜 큰 희망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300명의 당선자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당선인들 어젯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느꼈던 감사함, 이 마음만 4년 동안 놓지 말고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 국민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70%냐 전 국민이냐 어떻게 될지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소득 하위 70%에게 선별해서 주겠다는 기존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추가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당을 설득하겠다며 공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가의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것은 경제 침체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 쓸 곳이 많아 쉽게 예산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공약을 믿은 시민들은 황당해합니다. 선거 때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저희들 했던 대로 원한 대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시하겠지만 압승한 여당이 재확인한 만큼 전국민 지급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며 경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제한을 풀라는 혹은 아직 이르다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들이 활짝 웃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차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인기 미드 속 의사 캐릭터 가면을 쓴 의료진도 있습니다. Smile. Make your patient smile. They're going through hell right now. 미국에선 처음으로 뉴욕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ationwide, we have passed the peak. These encouraging developments have put us in a very strong position to finalize guidelines for states on reopening the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경제 재개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마비가 길어지고 수입이 끊기자 미시건 등에선 이동 제한령을 풀라는 도로 점령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Putting all of these workers out of business is it's a disaster. It's an economic disaster for Michigan, and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it. 하지만 보건당국은 5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한다는 입장이고 상당수 주들 역시 신중을 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진행 중인 이곳 워싱턴이나 뉴햄프셔 등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자택 대피령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불대기에 나선 5월 1일 경제 재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의 실험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대사관이 위험을 경고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일제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이곳엔 중국에서 하나뿐인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이 있습니다. 박쥐 코로나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广西和湖北的3种菊头蝠体内发现了 SARS 病毒的抗体。 미국 언론들이 이곳에서 코로나19가 유래했을 가능성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실험실의 허술한 안전기준 때문에 인근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미국 대사관이 이미 이 연구소의 위험성을 본국에 보고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The U.S. Embassy in Beijing visited this virology lab,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and were concerned enough about a lack of safety protocols there. 중국 정부가 사태 초기 수산시장을 지목한 것은 실험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doing a very thorough examination of this horrible situation. Talk to him about the laboratory. I just don't want to discuss it. It's inappropriate right now.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은 맞지만 발원지는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源头问题上，中国政府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这是一个科学问题，需要听取科学、专业的意见。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증거가 없다고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잦아들어서 우리보다 학교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등교해서 공부할 때도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지는데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학생들로 가득한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 그런데 학생 절반만 점심밥을 먹고 바로 옆 아이들은 팔짱을 낀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며 아이들에게 시간차를 두고 밥을 먹게 한 겁니다. 장수성의 한 중학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학년별로 식사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4인용 테이블에 한 명만 앉히거나 아예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고등학교는 칸막이 위에 과목별 요점 정리 내용을 인쇄해 놨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일부 대학교는 개학을 앞두고 야외에 식탁을 설치하거나 임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전용 통로도 설치했습니다. 학교 정상화에 이어 중국은 다음 달쯤 미뤄뒀던 양회를 열고 코로나 전쟁 승리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얼빈 등 일부 지역에 환자가 늘고 있어 통제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일본은 전체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상황을 3차 대전이라고 부르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6월 퇴진설이 나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 앞.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닷새 전 이 방송사 앵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프로그램 PD와 스태프도 잇따라 감염되면서 방송국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자회사 도시바도 감염자 발생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는 오늘 도쿄 149명을 포함해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최대 42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ため、感染した患者さんへの対応ができない施設が増えています。医療崩壊が起きてしまう恐れが非常に強いと。 상황이 악화되자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 피해 보상액을 1인당 일괄 지급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현 상황을 3차 세계대전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SNS에선 정부가 지급한 마스크 2장으로 전쟁을 이겨내라는 것이냐는 비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もう少し具体的に効果的な政策をマスク2枚とかそういうのじゃなくて 아울러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한 달 전 단체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계열의 주간지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총리의 6월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인도에서는 정부가 봉쇄령을 연장하자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봉쇄 조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의 기차역 앞 수천 명의 사람이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피해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고 주변엔 벗겨진 신발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기차역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 다음 달 3일까지 봉쇄령이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겁니다. 뉴델리 등 인도 곳곳에선 봉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 정류장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서부 지역에선 주민 수백 명이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첫 발생 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लेकिन भारतवासियों की जिंदगी के आगे इसकी कोई तुलना नहीं हो सकती. 그러자 인도 경찰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 외출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해진 빈민들은 식량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시위 등을 위해 몰리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나흘 연속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유독 긴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북 예천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안동의 한 주차장. 입구에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예천군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겁니다. 안동시는 130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근무지 인원 전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등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천에선 지난 9일 48살 여성과 가족들을 시작으로 7일간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미용실과 식당, 목욕탕 등을 찾았고 총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한 사례도 3건에 이르는데 이 중 한 명이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도 비상입니다. 도청과 해당 아파트 간 거리는 불과 200m. 도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천군 집단 감염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30명 남짓한 가족과 이웃을 순식간에 감염시키는 이번 사례가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국은 집단 전파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만큼 감염 예방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뒤처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현수막이나 후보 포스터 외에도 투표소에서 나눠준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이번엔 특히나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떼냅니다. 트럭에는 철거한 현수막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젠 쓸모가 없어진 현수막을 수거하는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완료됐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바로 비운다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제작한 현수막은 3만여 장. 폐현수막 재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을 무료로 제공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여전히 현수막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에다가 일단 보관했다가요. 나중에 폐기 처분해요. 재활용 뭐 그런 얘기 없었고 가끔가다 그 유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다 우리가 지불해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된 일회용 비닐 장갑도 골칫거리입니다. 투표소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안에는 투표할 때 쓴 비닐 장갑이 가득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사용된 일회용 비닐 장갑은 5천만 장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평소 비닐 장갑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을 하라고 보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닷새 전 경기 포천시에서 사전투표 직후 길거리에서 마주친 동네 주민과 15분간 대화를 한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동네 주민 60대 여성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알려지며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는 건지 논란인데 팩트맨이 감염 경로부터 하나하나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써도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뚤어지게 쓴 마스크 틈새로 튀어나온 바이러스 침방울이 감염원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침방울이 결막에 닿으면 눈과 코 속을 연결하는 비루관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 침방울이 묻은 마스크 표면을 손으로 만져도 감염 가능성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야외에서 대화할 때 침방울이 어떻게 퍼지는지도 실험했는데요. 재채기보다 약한 잔기침에 섞인 침방울이 채 2m까지는 아니더라도 1m가량 떨어진 사람의 얼굴과 몸에 묻는다는 건 충분하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만 제대로 썼어도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 60대 여성 운이 나빴던 걸까요? 팩트맨 취재 결과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날 더 있었습니다. 15분 대화가 있었던 사전투표일보다 닷새 전 이 두 사람이 30분 정도 마스크를 벗어둔 채 차를 마셨던 건데요. 보건당국은 60대 여성의 증상 다른일로 볼 때 최초 감염이 이때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되어 있는 환자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개인보호구는 마스크가 맞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착용하고 혼위생을 잘 해야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 감염 경로 다양하지만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예방의 첫 단계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난 9일 중3과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죠.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312만 명의 학생들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대 500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뛰어놀기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개학식을 하도록 할게요. 개학이 연기된 지 45일 만에 교사와 학생들이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눈 것도 잠시, 개학식 영상이 켜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업에선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끊기는군요. 애써 수업을 준비한 교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접속이 잘 안 되거나 혹은 갑자기 접속량이 많아져서 접속이 자꾸 끊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생과 중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오늘 하루 4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접속장애와 끊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쌍방향 수업을 대신해 아예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특히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탓에 부모가 개학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서 서브하는 역할들은 다 부모가 해야 되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원래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인데 엄마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까지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붓다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성범죄자로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공범 붓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생으로 나이는 만 18살입니다. 강훈은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만 18세인 강훈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겁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이런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이 범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줄 수가 없다라는.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강훈 측은 피해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 라임 측 관계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투자자들이 라임 자산 운용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 1조가 넘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돌려막기가 판매 중단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임 펀드를 1조 원 가까이 판매한 전직 증권사 간부가 환매 중단 직후인 지난해 12월 피해 투자자에게 한 말이 공개돼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 사태 확산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였습니다. 이때 거론된 사람은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인 김모 씨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고향 친구이자 라임의 배후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의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의 동생은 김 회장의 회사의 사회이사로 채용된 걸로 알려졌고 김 씨는 유흥주점 접대와 고급 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 씨를 체포한 검찰은 업무용 PC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오전에 검찰청차가 왔다가 갔어요.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그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죠. 조사 결과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이 끊어진 거였는데 운행한 지 24년이나 된 노후 전철이었습니다. 다른 열차는 괜찮은 건지 구자준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그제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근처에서 탈선한 전동차입니다. 백차 바퀴가 선로 바깥쪽 바닥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열차의 차축이 끊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열차는 신길역을 100m 앞두고 선로 분기점을 지난 직후에 탈선했습니다. 탈선이 시작된 건 두 번째 칸 객차였습니다. 객차의 왼쪽 바퀴와 차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윤활 기능을 하는 베어링이 망가지면서 차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결국 끊어져 버린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전동차는 운행한 지 24년 된 열차로 사용 연한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도입한,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체 계획이 있는 차량이죠. 베어링 자체가 어떻게 파손됐는지는 그거는 이제 지금 조사 중이죠. 낡은 전동차의 내구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문제는 이런 전동차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1317량 가운데 530량이 운행한 지 20년을 넘긴 노후 열차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사용연한인 25년을 꽉 채우는 1호선 열차만 70량에 이릅니다. 코레일의 수도권 열차 2644량 전체를 살펴봐도 10량 가운데 4량꼴로 운행기간이 20년을 넘긴 노후 열차입니다. 코레일은 1호선 노후 전동차부터 일제 점검을 하고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낡은 전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쪽 지역은 5월 하순만큼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같았죠.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누그러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요. 오전 9시 무렵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일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원 영동과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에 최고 60mm가 집중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정오 무렵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세차게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우박으로 변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대구는 9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는 17도에 머물면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여당과 야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여야 후보의 지역구 전체 득표를 다 더해보면 56% 대 41%, 6대 4 정도입니다. 선거 결과는 승자 독식이지만 여야 의원 모두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희망의 싹은 좀 더 자랐습니다. 30대 이하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지역구에 당당히 도전의 선택을 받은 여성 정치인도 많아졌습니다. 패기와 실력으로 보란듯이 정치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